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개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른 공방들처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쉬는 날은 자유로운 편인데요. 요즘 들어 부쩍 일욕심이 생겨서 휴무 없이 엄청 달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혼을 해서 일부러 잡생각하지 않게끔 일에 몰두한 것도 있어요. 오늘은 큰 마음 먹고 오랜만에 휴일을 만끽하며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사연 들어주시고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 제가 나고 자란 동네는 부잣집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저희 집은 외제차 여러 대 보유하고 운전기사 고용하고 이런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여유로운 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좋은 환경에서 살았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가의 땅값이 예전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셨어요. 남은 돈으로는 두 분의 노후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꽤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5층짜리 건물을 제게 선물해 주셨죠. 늦둥이 외동딸이라 그런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낌없이 지원받은 만큼 부모님께 조금도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갈 수는 없었답니다. 부모님이 주신 5층 건물 중 1층은 처음부터 제 가죽 공방으로 썼어요. 사실 공방이라는 게 수입이 엄청 들쑥날쑥합니다. 부모님 덕에 월세를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꿈은 지킬 수 있었죠. 어릴 때는 너무 들뜬 나머지 건물주 됐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래서 가까운 친구는 물론이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재산이 아니라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일이에요. 과일 바구니를 사기는 했지만 여전히 손이 좀 허전하길래 구하기 어렵고 질 좋은 가죽으로 예비 시모의 지갑을 만들어 갔습니다. 장보러 갈 때 쓰는 편하게 들 수 있는 지퍼 달린 지갑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 선물을 대놓고 안 좋아하더군요. 그래도 센스 있는 예비 신랑이 세상에 하나뿐인 거라며 치켜 세워준 덕분에 다행히도 자존심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형님 될 분도 실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만들었냐면서 자기도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시모에게서 바랬던 반응이 형님에게서 나오자 기분이 좀 이상했죠. 꼭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더니 고마웠는지 형님이 그날 하루 종일 잘 챙겨주셨어요. 그때부터 형님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겠구나 직감했던 것 같아요. 시모는 밥 먹는 내내 시큰둥하다가 뜬금없이 부모님이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어요. 대답하니 땡땡동이면 땡땡 아파트 있는 곳인가 하며 혼자 중얼거리더군요. 맞다고 하니 또 무슨 일 하시냐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길래 사업하신다고 대답했죠. 머릿속으론 이 불편한 자리가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모의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더군요. 가라앉았던 목소리도 전과는 다르게 높아졌고요. 게다가 한쪽으로 치워둔 제 선물을 다시 주섬주섬 꺼내보더니 마치 방금 선물 받은 것처럼 지갑 너무 잘 쓰겠다면서 해맑게 웃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배경 듣고 태도가 싹 바뀐 시모를 보며 좀 속보인다 싶었어요. 그나마 식사 자리 다 끝나고 민망해하는 예비 신랑의 사과에 마음을 풀 수 있었죠.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때 남편을 시원하게 뻥 찼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됐어요. 모자란 남편보다 형님이 훨씬 더 든든한 존재가 돼주셨거든요. 시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었네요. 물론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엄청 잘해주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이중성을 알게 된 이후로 도무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때는 결혼 후 맞이한 첫 명절날이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 삶에 치여 바쁘게 지냈기에 공식적으로 처음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었죠. 그날부터 시모의 만행은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시모는 민망할 정도로 형님과 저를 대놓고 차별하더군요.
저를 마구 구박했느냐고요? 아니요. 시몬은 형님에게만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형님만 혼내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명절이 아니야. 우리 새아가 귀한 새 사람들인 첫 명절이라고. 알지? 너 제대로 해야 한다. 네, 어머님.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할게요. 새아가, 너는 나랑 가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어머님, 저도 형님 음식하시는 거 도울게요. 어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디 음식 할 줄이나 알고? 처음이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음식은 첫째가 다 할 테니까 넌 걱정 말아라. 아니, 그래도... 그래, 동서. 난 괜찮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있어. 너무 불편해서 곤란한 얼굴로 형님 쪽을 보자 형님은 웃으면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진짜 제가 서투니까 시모가 손을 못 대게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 그냥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거더라고요. 시모는 음식하는 형님을 가만두지도 않고 툭 하면 거실로 호출했는데 형님은 짜증 부리는 기색 한 번 없이 온화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거기다 시모는 저는 우리 새아기 하면서 부담스럽게 부르면서 형님은 그저 예 라고 차갑게 부르는 거 있죠. 예, 너 잠시 여기 좀 와보렴. 네,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니까 속이 너무 안 좋구나. 요한마트 가서 콜라 몇 병 좀 사와. 어머님, 그럼 매실을 타드릴까요? 콜라보다 더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아니, 넌 내가 콜라 얘기하는데 무슨 매실 타령이니? 아유, 지겨워 정말. 새아가, 쟤는 항상 저렇게 시험이 날 가르치려 든단다. 그냥 콜라 사오기 싫으면 싫다고 해. 에이, 어머님, 아직도 저를 모르세요? 콜라 사오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냉장고에 매실청 한가득 있길래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럼 얼른 가서 사올게요. 어머머, 너 보자 하니까 정말. 지금 새아가 앞에서 나 약 올려? 형님, 어머님, 제가 얼른 가서 콜라 사올게요. 형님 혼자서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심부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래, 동서? 고마워. 처음에는 형님이 시모에게 꼼짝 못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할 말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응? 아유, 어쩜 착하기도 해라. 예, 네 동서 마음씨 예쁜 거 봐라. 우리 둘째가 신부감은 잘 골랐어, 정말. 어머,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장남이 서운해할걸요? 제가 다 잃을 거예요. 으유, 내가 뭐 말을 못한다.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맏며느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아주 억울해 죽겠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오히려 당하는 입장이구만. 사실 제 눈에는 시모가 못살게 구니까 형님도 맞받아치는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소연하면서 형님을 엄청 흉보더라고요.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나기라도 하면 냅다 제 손을 붙잡고 안 놓아주더라니까요. 아무튼 콜라를 살 겸 남편에게 SOS를 치려고 마트에 혼자 갔습니다. 새벽부터 가까운 낚시터에 시부랑 아주버님, 남편이 낚시를 하러 갔거든요. 순간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남자들은 놀고 있는 이 상황이 말이에요. 여보, 언제 오는데? 빨리 와. 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어머님 때문에 나 너무 불편해. 나만 여기 두고 낚시하러 가니까 재밌니? 웬만해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흥분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그런 제가 전화 받자마자 소리치니까 남편은 단번에 눈치채고 금방 오겠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도착하자 시모는 언제 놀았냐는 듯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더군요. 웃긴 건 형님이 거의 음식을 다 했는데 고생했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모는 음식하는 신용만 잠시 내다가
곧바로 힘들다며 안방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늘 이랬던 건가 싶은 마음에 형님이 참 짠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바보 같기도 했고요. 저라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도 딱히 도움된 건 없으니 음식 차리고 치우는 거라도 똑바로 하자 생각했죠. 소중한 내 남편 낳아준 어머니니까 참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런데 형님이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갑자기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이건 비밀인데 동서한테만 말해줄게. 사실 우리 남편 나 시댁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친정 가면 나처럼 똑같이 집안일하고 음식해. 나도 처음엔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에 응어리는 안 생기더라. 그냥 동서가 나 불쌍하게 쳐다보길래 그렇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동서도 중간에서 힘들지? 미안해. 형님, 죄송해요. 에이, 동서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형님에게 딱 걸린 것만 같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형님이 참 대단해 보이고 아주버님도 현명하신 것 같았죠. 남편은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한편 시모는 형님을 정신적으로도 공격하더군요. 은근히 형님 집안 뭐 볼 거 있냐며 흉보기도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점점 같이 뒷말하기를 원하더라고요. 한 식구인데 이간질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무건수행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지 시모에게 딱 찍히고 말았죠. 우리 둘째는 부모님이 땡땡 아파트에 살아서 든든하겠어. 나중에 당연히 네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네? 그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자 보금자리인걸요. 뭐 그 정도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면 사돈네 형편 말에 뭐 하겠니? 당연히 노후 자금 외에도 여유 있으시겠지. 너도 다 물려받을 재산 있으니까 안심하고 돈 안 되는 공방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 처음에 솔직히 너도 공방하고 아들도 식당 하니까 내가 많이 걱정했거든. 한 명이라도 수입이 일정해야 하는데 둘 다 들쭉날쭉 고정적인 수입이 없잖니. 그런데 새아가 친정이 넉넉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에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은 오히려 으쓱한 눈치더라고요. 전혀 좋게 안 들렸는데 남편은 자기 장가 잘 갔다는 칭찬으로 들었나 봐요. 아이고, 크네. 너는 친정 부모님 안녕하시다니? 나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네 친정 때문에 내가 며느리 복 없는 줄로만 알았잖니. 새아가 들어오고 나서야 나도 며느리 복 있는 걸 알았지. 넉넉한 며느리 둘이 들어왔으면 나도 노후 걱정은 없었을 텐데. 말해 뭐하니? 입만 아프다. 으휴. 이번에는 형님도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아까처럼 대답하거나 온화한 웃음을 짓는 대신 그저 입을 꾹 다무셨거든요.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억지로 참는 눈치였죠. 그런데 속이 뻥 뚫리게 시원했던 건 아주버님의 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매년 조상님들 드시라고 제사 음식 해온 게 누군데요? 어머니 노후는 못 챙겨도 조상님들 사후는 이 사람이 챙기고 있잖아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아들,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하니? 그럼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을 밉게 하세요? 아주버님의 말에 시모는 깨갱하고 그 앞에서는 더 이상 별말 못했어요. 대신 뒤에서 형님을 더 괴롭혔죠. 차례상 녹그릇이며 다 같이 먹은 식사 그릇까지 혼자 설거지를 다 하라는 둥. 친정에 아주버님 먼저 보내고 집안일 돕고 가라는 둥. 형님에게 이것저것 시키며 무슨 가정부 고용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아가, 우리 둘이 남자들 사우나 다녀올 동안 명절 특선 영화나 보자꾸나. 과일도 같이 먹을까? 뭐 좋아하니?
어머님, 그럼 저 형님 도와드리고 형님이랑 같이 올게요. 먼저 과일 드시면서 편하게 영화 보고 계세요. 뭐하러 그러니? 너 지금 착한 척 하는 거니? 이 집 보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 네? 착한 척이 아니라요, 어머님. 녹그릇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형님 혼자 설거지 하시기엔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음식도 형님이 다 하셔서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예, 기가 막혀서 참나. 그게 바로 착한 척이야. 너 지금껏 제 고생은 다 시켜놓고 갑자기 돕겠다는 게 무슨 말이니?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시어미 말이 지금 웃음니? 잔말 말고 영화나 보자니까. 네? 동서, 난 괜찮으니까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해드려. 갑자기 제 탓을 하는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형님은 이미 이런 고집을 수없이 겪었다는 듯 억지 웃음을 띤 얼굴로 저를 만류했죠. 아마 저까지 시모에게 미움을 살까봐 도와준 듯 했습니다. 들었지? 제가 그러라 하잖니. 하지만 며느리를 함부로 하대하는 시모를 더는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설거지 금방 하고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냥 시모의 말대로 해버리면 앞으로 더한 걸 요구할 것 같아서 아주 오싹했거든요. 어머님, 저 손으로 일하는 직업이라 설거지도 깨끗하고 빠르게 엄청 잘해요. 가서 금방 설거지하고 올게요. 그리고 명절에는 따로 형님한테 용돈 좀 챙겨주셔야겠어요. 형님 혼자 일을 다 하시잖아요. 끝까지 입 바른 소리를 하자 시모는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때부터 은근히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형님은 왜 그랬냐면서 걱정했지만 차라리 같이 미움받는 쪽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시모는 시댁을 벗어나서까지 괴롭히려고 들더군요. 우선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시댁에서의 일을 여과 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말해놓는 게 나중에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곧바로 저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시댁에 자주 갈 일 없으니 한 번만 참아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아무리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지만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이라 영 찝찝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시댁에 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엄마가 한번 오래. 갑자기? 왜? 어? 뭐 아들 보고 싶은데 이유 있으시겠어? 그래? 잘 다녀와. 나도 친정에 다녀와야겠다. 장모님이 당신 보고 오래? 아니?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그럼 왜 가? 어머님이랑 똑같지. 우리 엄마 아빠도 딸 보고 싶은데 이유 있겠어? 잠깐만. 당신 지금 내가 우리 집 간다니까 당신도 친정에 간다는 거잖아. 좀 유치하네. 부부는 일심동체 함께 움직여야지. 원래 여자는 남편 가는 곳 따라가는 거야. 자기가 그때 나보고 시댁에는 자주 갈 일 없을 거라며 부부가 일심동체면 나랑 우리 집 같이 가면 되겠다. 진짜 치사하게 그럴 거야? 우리 엄마가 뭐 잡아먹어? 진짜 중요한 날 아니고서야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며.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으니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생각이 짧았던 걸까요? 시댁에 남편만 보내니까 시모가 엄청 약올랐나 봐요. 그 이후로 가게에 찾아오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왔지. 넌 어떻게 통 얼굴을 안 비추니? 저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는 건데.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점심은 먹고 왔으니까 됐고, 너 10분이면 준비할 수 있겠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도시락 먹다가 밥을 묻히고 서서 멍하니 있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입구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너 뭘 멍청하게 서 있니? 걔 하는 사람들 일부러 여기까지 다 데리고 왔다. 너희 공방에도
무료 체험 같은 거 있지? 옆에 애들 귀한 시간 낸 거니까 잘 부탁해. 그리고 얘, 입소문은 아줌마들 입 통하는 게 제일 빨라. 나중에 손님 많아졌다고 나한테 고마워서 절할 거다 아주. 어쩌죠 어머님? 저흰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시험이 위해서 그것도 못해? 예, 오늘 너 예약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왔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다 나오더만. 어머님, 목요일은 개인적으로 납품할 상품들이 있어서 시간 빼놓은 거예요. 게다가 저 혼자 하는 거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한계도 있고. 문전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따로 없지. 너 지금 밖에 사람들 서서 쳐다보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쪽팔리게 만드는구나. 그냥 한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뭘 알고 데려왔겠니? 다 니 쓰러져가는 공방 홍보하자고 사람들 애써 데리고 왔더니. 시모는 말도 없이 개하는 친구들 모두 끌고 와서는 공방 프로그램을 무료 체험시켜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문전박대라는 말에 심장이 쿵쾅거려서 결국 개인적인 일정 다 취소하고 최선을 다해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시모 친구들 대접했네요. 나중에 할 말을 하더라도 그 순간은 참기로 했죠. 다 손님들이고 어른들이니 시모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했어요. 어머님, 또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어머님 포함 두세 분까지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가끔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참나, 깐깐하게 굴기는. 시모는 결국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집까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터를 침범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알고도 남편은 이해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난 분명히 이야기했어. 어머님, 한 번만 더 공방에 찾아오시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중간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이 해결해, 진짜. 당신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터 궁금해서 좀 갈 수도 있지. 당신이랑 또 엄마 일로 싸우기 싫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참고 이번만 좋게 넘어가자, 응? 가만 보니까 당신 언제나 어머님 일이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구나.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남편. 그리고 친구들이랑 조만간 또 공방에 갈 수도 있다고 통보 문자를 보낸 시모. 이 둘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친정엄마에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까지 했다니까요. 엄마, 내가 아무리 남편한테 중간에서 역할 똑바로 하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어머님도 너무 뻔뻔해서 대화가 전혀 안 통하고. 금요일에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해보려고. 아니, 안싸도는 왜 나서서 조용히 잘 살고 있는 부부 이혼을 조장한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심보가 고약하네. 딸, 우선 딱 3번까지만 참아봐. 그 이상을 넘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고. 일단 엄마가 한번 나서야겠네. 황서방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게끔 정신부터 차리게 해줘야겠어. 엄마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아빠를 데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시모가 한 것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연락 없이 들이닥쳤죠. 그리고 나중에 속 시원한 얼굴로 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쌤통이었어요. 황서방, 나왔네. 장모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자네 보고 싶어서 왔지. 미리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이 사람아. 가족끼리 무슨 연락이야. 그냥 오다 가다 들러서 한 끼 먹고 가는 거지. 게다가 황서방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도 없지 않나? 그렇긴 한데 보통 이때는 점심 장사 끝나고 숨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금방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밥은 황서방이 사주는 건가? 아유, 장모님,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위가 어떻게 밥값을 받아요? 그래?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 장인어른도 오셨어요? 그럼 나 혼자 왔겠어? 어서들 들어와. 아니, 우리 골프 모임 사람들이 황소방 가게 하도 궁금하대서 다 데리고 왔지. 에? 걱정 마. 저 사람들 중에 유명한 블로거도 있거든. 자네 식당 홍보 아주 잘해줄 거야. 아이고, 우리 사위가 오늘 쏜다네. 먹고 싶은 거 걱정하지 말고 다 시켜. 남편은 10명 정도 되는 부모님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골프 모임 사람들 다 데리고 식사하러 오셨어. 이 시국에 자영업 하는 사이 생각하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여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문제 있어? 문제가 있냐니. 난 장모님 혼자 오신 줄 알고 계산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더니 사위가 쏘는 음식이라 선언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 공짜라고 아주 신나서 여러 음식 주문해서 먹는데 아우 저게 다 얼마야 진짜. 아니 우리 엄마도 공짜로 안 먹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말이야 친구분들 데리고 와도 칼같이 계산하셔. 나도 어머님이랑 어머님 친구분들이 갑자기 공방에 오셨을 때 돈 안 받았어. 열심히 공방 프로그램 체험시켜드리고 선물도 나눠드렸는데 다 무료였다고. 혹시 나 그때 돈 받아야 하는 거였어? 뭐? 아, 알겠어. 그럼 어머님께 입금해달라고 해야겠네. 와, 설마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혹시 똑같이 해달라고 장모님한테 부탁했어?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신기하게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 아이 참 어쩌겠어. 우리가 어른들께 맞춰가야지. 당신이 좀 참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남편과 똑같이 사람 좋은 척 굴자 수화기 너머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반응이 느껴졌어요. 황서방, 뭐 하나? 여기서 주문 더 받아야지. 어떻게 해? 사람들 맛있다고 난리야. 네, 장모님. 집사람이랑 통화 중인데 금방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유, 입맛에 맞는지 다들 내일 또 오자고 난리야. 네? 내일 또요? 아, 당신 방금 들었지? 응, 그게 뭐? 어머님도 친구들이랑 또 공방 오겠다고 문자 하셨어. 나는 어머님 모시고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모시면 되겠네. 내가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한테 당신 공방 앞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할게. 응? 그래? 알겠어. 그럼 고맙고. 그렇게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남편은 자기가 불리해지니 그제야 나서더군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그날 밥값 다 계산하시고 가셨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일하는 사위한테 어찌 얻어먹겠냐고 덧붙이시면서요. 아마 남편은 속으로 엄청 찔렸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못하고 제 눈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말 거짓말처럼 시모의 괴롭힘은 사라졌습니다. 그새 남편한테 일렀냐며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평화로웠죠. 아무리 심보 못난 시모라 해도 자기 자식 힘든 건 싫은 모양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때 이후로 남편에게 정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서서히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버님의 하반신이 마비됐거든요. 이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우리 장남 앞으로 어떡하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생겼어?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 거야. 결혼만 잘했어도 인생 잘 풀릴 사주라고 내 아들이. 그 말을 끝으로 원망스럽게 형님을 노려보는 시모였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형님께 화풀이를 하더군요. 어머니, 저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 사람이 제일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것도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속상해서 그랬다, 속상해서. 형, 엄마한테 왜 그래? 힘든 건 알지만 선은 지키자. 지금 네 형수 얼굴 반쪽 된 건 안 보여? 병문안 왔으면 그냥 조용히 있다 가든가.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래? 특히 어머니는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여보, 진정해. 당신 아직 몸 안 좋잖아. 다들 당장 나가라고요. 가장 힘든 건 다친 아주버님과 비통한 형님일 텐데 그 앞에서도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남편과 시모를 보니 숨이 다 막히더라고요. 어서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과 아주버님을 챙기러 병원에 자주 들렀어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혼하는 동시에 남이 될 관계였지만 계속 신경 쓰이더군요. 동서, 이렇게 매번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오다 가다 들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이 병원에 한 번씩 오기는 하나요? 그때 남편이 한 소리에서 기분이 상했나 봐.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은 건가 싶다가도 남편 생각하면 가끔이라도 와줬으면 하는데 그때 이후로 서방님도 어머님도 안 오시네. 그래도 이렇게 가끔 동서가 와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형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거죠? 이럴 때일수록 식사는 거르시면 안 돼요. 그게 사실 동서, 이런 말 꺼내서 정말 미안한데 혹시 병원비 모자라세요? 제가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그늘진 형님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딱 4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고등학생 시조카 수학여행비랑 용돈이 당장 필요한데 병원비 정산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나면 여유가 없었나 봐요. 못 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몇백은 드릴 각오를 했는데 40만 원에 손을 벌벌 떨며 고맙다고 우는 형님을 보고 같이 울었네요. 그런데 동서, 입금이 잘못된 것 같아.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내가 얼른 다시 입금해 줄게. 형님, 진작 눈치채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수영이한테 수학여행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실래요? 입금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저 만약 형님 없었으면 어머님 심술 때문에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형님이 잘해줘서 그나마 버텼는데 아무튼 감사했어요. 형님은 그런 제 말이 이상했는지 혹시 남편이랑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머님 심술 참은 것도 다 이민 가면 안 보고 사니까 그런 거였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네? 이민이요? 응, 그래도 포기는 안 할 거야. 좀 늦춰졌다고 생각해야지.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장애인 복지가 더 좋잖아.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가야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머뭇거리다 형님에게 귀뜸해드렸어요. 사실 남편이랑 각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맞춰서 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절대 못 준다고 질색했다고요. 동생으로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게 많으면서 한순간에 남이라도 된 듯 구는 남편 보고 더 빨리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나 역시 오랜 세월 어머님이랑 도련님을 봐왔잖아. 그래서 제발 내 밑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길 바랬어. 그런데 이렇게 착한 동서가 들어와서 얼마나 맘에 걸렸는지 몰라. 알고 보니 남편은 어머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합니다. 시모에게 밉보인 형수를 가정부쯤으로 알고 뒤에서 막대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도 더 구제불능이었나 봐요. 당신이 병원에 뭐하러 가? 나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안 가니까 나라도 간 거지. 야,
혹시라도 나중에 친정 식구 아프다고 돈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마라. 나도 우리 형한테 돈 안 줬으니까 말이야. 뭐? 조금도 안 도와드렸다고? 진짜야. 나 형한테 돈 한 푼도 안 줬어. 형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래? 형수가 우는 소리 하길래 형이 무슨 수로 갚겠냐고 냉정하게 전화 끊어버렸거든. 자랑이다. 당신 형이 그렇게 다쳤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 동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래? 어휴,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다가는 거지꼴 못 면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금전적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원칙이 그래. 그 원칙 결혼 전에 좀 알려주지 그랬어. 뭐? 당신 요새 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해? 아니, 당신을 좀 되돌아봐. 내가 아플 때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 에이, 재수없게 그런 말을 왜 해? 당신 건강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은 뭐 건강하지 않으셨어? 한참 싸우다가 인성 모자란 남편놈을 못 알아보고 결혼한 게 내 죄다 싶었어요. 더 이상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 입을 다물었네요. 이혼 통보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께 500만 원 드린 것도 알았다가는 무슨 난리를 피울지 모르니 말 안 했고요.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이 태어날 즈음이 되어서야 시모가 등장하더군요. 고생이란 고생은 형님 혼자 다 했는데 혼자서 뒷북을 엄청 치더라고요. 내 자식이 너무 불쌍하다며 엄청 징징거리는데 그 착하던 형님이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으면 시모한테 화를 다 냈다니까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게 다 부인 복이 없어서 그런 거야. 결혼을 좀 다른 사람이랑 했으면 팔자가 바뀌었으려나? 어머니, 제발요. 잠시만 여보. 어머님, 제발 좀 그만 징징거리세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어머님 같아요? 아니요, 저 사람이랑 저예요. 저도 충분히 힘들다고요.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시다가 태어날 때는 또 왜 오신 거예요? 도와주실 거 아니면 이만 돌아가 주세요. 뭐? 너 제정신이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행동 그만 좀 하시라는 거죠. 언제까지 들들 볶으실 건데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부인복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남편복 없는 거죠. 어머어머 보자 하니까 저게. 형님의 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웃음이 작게 터졌습니다. 시모가 눈치를 주며 눈을 부라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모처럼 형님의 한 방이 너무 속 시원했거든요. 눈을 씻고 봐도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자 시모는 금방 눈물을 그치고 일어나더군요. 눈물 쇼하러 온 중견 여배우라도 되는 줄 알았네요. 그쯤 되니 정말 아들 걱정은 하는 건지도 의문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벙쪄 있다가 웃으면서 형님께 앞으로도 그렇게 큰 소리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생에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 해에 사고로 너무 힘들었던 형님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형님이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서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거 있죠? 시모는 소식 듣고 내 아들 신분 상승했다며 엄청 좋아했지만 저는 또 형님이 호구처럼 돈이라도 뜯기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는 저와 남편을 불러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장남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니? 더 빨리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다 같이 힘을 모아 한상 대접해야지. 1등 금액이 어마어마하던데 나도 말년에 발 쭉 뻗고 살겠구나. 뭐 하고 서 있어? 얼른 음식 해야지. 네? 제가요? 그럼 내가 하리? 아주버님과 형님을 초대했으니 도와서 음식 좀 하라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만 해서 거의 저 혼자 다 한 격이었어요. 같이 온 남편도 전혀 도움이 안 됐죠.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니? 이제는
서열이 아주 달라졌어. 첫째네한테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콩고물이 얼마나 어떻게 떨어질지 누가 아니? 맞아. 조금 힘들더라도 자기가 고생해. 그동안 형수 혼자서 다 하던 거잖아.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어쩜 엄마나 아들이나 그렇게 염치 없이 구는 모습이 판박이에요? 당신 뭐라는 거야, 지금? 개차반인 시모와 남편에게 질려서 뛰쳐나가려는데 마침 형님이 휠체어 태운 아주버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모는 제게 언제 화를 냈냐는 듯 버선발로 형님과 아주버님을 맞이하며 살뜰히 대접하더군요. 형, 왔어? 몸은 좀 괜찮아? 근데 네가 언제부터 내 걱정했냐? 에이, 또 섭섭하게 뭘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예쁜 내 새끼들 왔어?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어머님. 이제는 뭐 내 아들이나 너나 다 내 새끼지.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긴 세월 네가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이렇게 고생 끝에 선물이 오는 법이야. 며느리 복 없다던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음식은 동서가 다 한 거죠? 응? 뭐, 그렇지. 첫째 너는 이제 편히 쉬면 돼. 동서, 고생했지?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저는 괜찮아요. 형님은 당연히 저 혼자 고생했다는 걸 알아채고 고맙다고 인사하시더군요. 그래서 귓속말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형님에게 말해드렸죠. 네가 둘째한테 정 미안하면 윗사람이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는 거야. 용돈이요? 네? 아니요. 저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둘째야, 너 쓸데없는 자존심 좀 부리지 마라. 그 고생을 했는데 마땅히 용돈 받을만 하지. 그리고 이참에 공방에서 돈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첫째네 가서 일하는 게 어떻니? 첫째 너희는 이제 사람 부릴 여유는 되는 거 맞지?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좋잖니. 아주버님네 가서 매주 청소 좀 하고 아주버님 케어를 도우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마터면 상을 다 엎을 뻔했네요. 사람 면전에 대고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전용 심부름 센터인가요? 아, 또 그놈의 콩고물 때문에 그러세요? 제발 며느리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덜 떨어졌어도 그때만큼은 시모에게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모의 의견에 수긍하며 제게 그 일을 시키려 들더군요. 엄마가 뭘 괴롭혔다고 그래? 아니, 가정부 할 사람 뭐 따로 있어? 이참에 돈 안 되는 공방 정리하고 좋잖아.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막말로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당신한테 힘든 일 시키겠냐고. 정말 미쳤구나. 당장 이혼해. 그동안 수도 없이 이혼 다짐했어. 때 되면 말하려고 참고 또 참은 거지. 돈에 눈먼 남편의 뺨을 때리고 드디어 이혼하자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얻어맞고 분했는지 남편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그동안 조용히 이혼을 준비한 거였어요.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통보하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휠체어를 탄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찬물을 확 부어버렸죠. 야, 너 언제 사람 될래? 아이씨, 형 미쳤어? 너 내가 몸이 이 모양이라서 찬물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나 멀쩡했으면 벌써 이 전골에 네 얼굴 박았다. 아, 로또 됐다고 아주 기세등등하네. 결혼했으면 인간이 돼야 하잖아. 양심 없는 건 어머니 쏙 빼닮아서 그런 거야? 아니, 너는 혼낼 거면 네 동생만 야단치지 왜 날 끌어들여? 며느리들 앞에서 창피하게. 창피한 걸 아시는 분이 그동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징그러운 집안에 못 있겠네요. 장남도 복권 당첨됐으니 이제 식구들 등지고 살겠다 이거냐? 두 번 다시 어머니나 저놈이나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잘 사세요. 저희 곧 이민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첨됐나요? 집사람이 당첨된 거죠. 항상 온화한 아주버님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역정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곧 이민 간다는 말에 시모는 개거품을 물고 말았죠. 뭐? 갑자기 무슨 이민이야?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국에서 살아야지. 어미야, 네가 말해봐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네, 이민 갑니다, 저희. 어머님, 저희 벼랑 끝까지 몰려서 힘들 때 도와준 사람 동서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서한테 대놓고 가정부 운운하세요? 동서, 그때 500만 원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수영이 수학여행비에 용돈하고도 많이 남아서 그 돈 감사히 잘 썼어. 식구라는 인간들이 단 몇십만 원도 못 빌려준다고 했을 때 사실 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동서한테 빚은 갚아야지. 빌려준 거 아니고 드린 거라니까요. 안 주셔도 돼요, 형님.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제발 받아달라고 했어요. 시끄럽던 시모와 남편은 형님이 수표를 내밀자 숨죽이고 지켜보더군요. 형님, 게다가 금액이 이상해요. 저는 500만 원 빌려드렸는데 5천만 원이라뇨? 5천만 원 맞아. 마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동서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대략 그 정도더라. 5천만 원? 아이고 세상에. 어미야, 나는? 어머님한테 드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줄 돈 주고 가라고 절대로 이대로 외국 못 간다고 형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엄마 모실 돈이라도 달라고 매달렸죠. 나중에 시모가 아프기라도 하면 자기가 모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냐면서요. 불구된 형한테는 한 푼도 못 빌려준다던 사람이 누구더라? 형, 진짜 1억이야? 어머니 모시든 말든 너 알아서 해라. 난 이제 이 집 식구 아니니까. 아주버님이 냉정하게 끊어내자 남편 놈은 제 5천만 원이라도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대로 남편에게 빼앗길 리가 없죠. 5천만 원은 마음만 감사해 받겠다고 하고 형님께 돌려줬습니다. 이쯤에서 시원하게 정리를 다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형님, 저 여유 있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정중하게 거절하자 형님은 혹시 돈이 모자란 거냐며 필요하면 그보다 더 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괜찮아요. 사실 공방 있는 건물이 제 거거든요. 다들 무시하지만 공방도 엄청 잘 되고 있고 매달 월세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해도 여유 있어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해? 그야 우린 부부니까. 이혼할 건데 부부는 무슨? 얘기가 나온 김에 진작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얼굴에 찰싹 던져줬네요. 형님은 그제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어머니 복이 없었던 거네. 그러니까요. 저는 남편 복도 없어서 이쯤 하려고요. 그나저나 어머님, 항상 며느리 복 없다고 우는 소리 하셨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복이 분수에 넘쳤던 거네요. 시모는 자기가 귀인을 못 알아봤다며 저와 형님에게 잘못했다고 매달렸어요. 돈 앞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시모의 모습에 마지막까지 질렸네요.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제 재산도 다 자기 거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상담받았던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현실을 들려줬어요.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 지금 이 사람 변호사라고 이쪽에 유리하게만 말하지 마세요.
못 믿겠으면 너도 변호사 고용해서 물어보든가. 참, 너 그럴 돈 없지? 인터넷에 검색해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이고, 멀쩡하던 집안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됐네. 그 이후 형님네는 가족 전체가 이민 절차 밟고 있다고 해요. 저도 해외가 아주버님께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았던 만큼 복을 받은 형님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멍청한 남편과 고약한 시모에게서 벗어나 이혼하고 광명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재산 한 푼 안 주고 헤어져 평화롭게 살고 있죠. 처음에 합의 이혼 절대 안 해주겠다며 고집 부리던 전 남편은 소송 시작하면 억대 위자료 물게 할 거라고 겁주니 금방 깨갱하고 물러나더군요. 아, 그리고 형님이 주신 5천만 원은 결국 받았어요. 안 받으면 진심으로 서운하다고 종잣돈으로 쓰라 해서 통장에 모셔놨습니다. 전 남편은 졸지에 이혼당하고 홀어머니 모시게 됐다며 시모 엄청 구박한다 들었어요.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 식당에 시모 불러서 일 시키는 것 같던데 아주 끝까지 이상한 놈인 것 같습니다. 뭐 전 시모 인성이 그러니 자업자득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일로 정말 모든 일은 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이혼에 성공한 평범한 여성이에요. 살면서 힘든 일 한번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여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인내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건 바로 시부와 전 남편이었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아껴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불필요한 소비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항상 꼼꼼하게 가계부까지 적어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일을 보고 자랐죠. 그래서 부모님은 돈을 알뜰살뜰 모으셨고 노후 걱정 없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는 재테크도 잘 해놓으셔서 은퇴하시고도 전혀 걱정이 없으실 정도였죠. 그런데 시댁은 저희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시부는 은퇴하기 전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완전 기분파였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시부의 행동을 보며 불안해서 남편에게 말하기도 했죠. 여보, 아버님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당신이 적당히 쓰시라고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오죽하면 며느리가 시부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번 돈을 족족 다 쓰셨거든요. 괜찮아.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돈 쓰시지는 않을 거야. 반면 남편은 불안하지도 않은지 항상 저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노후를 다 대비해 놓으셨을 거다. 괜찮을 거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 저야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걱정은 시부가 은퇴를 하고서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시부의 지출은 여전히 거대했거든요. 시부는 허언과 허세가 있었는데 부자처럼 돈을 쓰려고 했어요.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외식을 할 때였어요. 시부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외식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항상 비싼 코스 요리집이나 장어, 참치횟집 이런 곳만 고르는 거예요. 물론 돈 없다고 그런 곳을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하는 행동에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고급 음식점은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부는 꼭 가게 직원들에게 돈을 쥐어주더라고요. 현금을 5만 원짜리를 턱턱 쥐어주고는 팁이라고 아가씨 참 잘해서 주는 거라며 항상 그런 식으로 인심이 후한 척을 했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 식사비는 정작 우리가 내는데도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는 본인이 꼭 돈을 주며 주변 사람의 시선을 즐기곤 했어요. 돈이 많아 보여서 잠깐의 부러움이야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즐기기도 어려운 곳에 매주 주말마다 가서 돈을 쓴다니요. 게다가 나중에는 그 팁으로 주는 돈도 남편 주머니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시부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말했죠. 아버님, 앞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음식점은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집 근처 저렴한 맛집도 있으니 그쪽으로 모실게요. 시부가 장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단골 장어집에서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는 가게 직원에게 10만 원을 쥐어주었죠. 왜 우리가 여길 자주 못 와? 너희 그만큼 능력 안 돼? 그런데 싼 집은 싼값 판다는 거 모르진 않지? 너희가 지금껏 여기서 맛있는 장어 먹을 수 있는 건 다 내 덕분이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나도 너희 덕 볼 때도 됐지. 왜 너희 마음대로 가게를 바꾼다 만다야? 아버님, 저희도 좋은 곳 자주 오고 싶죠. 하지만 아버님 은퇴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음식값 내야 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펑펑 쓰면 쓸 만큼 모으지를 못해요. 앞으로 2세 계획까지 있는데 나중에 진짜 고생할 거예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지만 시부는 화만 냈어요. 야,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우리한테 쓴다는데 네가 왜 옆에서 난리야? 너는 너희 집에나 잘해.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결혼했는데 내 집, 네 집이 어디 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평안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지금 남편이 얼마나 급하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너는 시아버지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 난리 피우는 거야? 식사 잘하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땅바닥에 처박으려고? 아버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더 이상 못 맞춰드려요. 남편 월급이 겨우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아버님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애 생각해서 미리 저축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있고요. 이렇게 여윳돈 없이 있다가 두 분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목돈이라도 필요하게 되면 진짜 난리 나는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남편 지출금의 절반이 아버님한테 든다는 거. 결국 월급 명세서와 지출비 내역을 들고 가서 확인까지 시켜드렸죠. 그렇게 하면 시부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시부는 도리어 더 화를 냈어요. 이딴 거 왜 보여줘? 자식이 부모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돈 쓴 만큼 너희도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헛수고라니까. 네, 그간 아버님 덕분에 비싸고 좋은 곳 많이 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가 가고 싶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발 소비를 좀 줄여달라고요. 이대로라면 아버님이 쓰시는 돈 저희가 고스란히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 걱정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퇴한 부모님께 자식들이 돈 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님은 딱히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시잖아요. 필요 없는 곳? 넌 내가 남들 접대하고 너희들하고 좋은 음식점에 오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 네, 근처 맛집만 가더라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아버님.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모두가 아버님처럼 직원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팀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원들이 우리한테만 눈에 띄게 더 잘해준 게 있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아버님은 괜히 돈 쥐어주시고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은퇴하셨으니까 저희 생각에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그럼 팁 주는 게 아까워서 지금 나한테 이딴 소리나 하는 거냐? 나더러 질 떨어지는 가게나 가서 급 떨어지는 인간들하고 같이 식사하라고? 아버님, 같이 즐겁게 식사하는데 질이랑 급을 왜 나누시나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좋은 곳에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님은 별일이 아니더라도 꼭 그런 곳에서 식사하고 돈을 내시잖아요. 보세요. 여기 남편 카드 명세서. 아버님이 쓰신 돈 메워놓느라 다른 곳에는 돈을 못 써요. 시부와의 대화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시부가 일할 때도 못마땅해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은퇴 후에도 이렇게 돈을 쓰는 걸 보니 미치겠더라고요. 저 상태로 시부가 늙으면 그 돈을 부담해야 하는 건 다 우리잖아요. 게다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 달랑 하나뿐인데 그 아들에게 모든 노후를 짊어지도록 만드는 시부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말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의견을 굽히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님,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 지금 빚까지 지면서 아버님 돈 갚고 있어요. 무려 제 친정 아버지께요. 친정이라는 단어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색 같은 거 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부담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부를 멈추게 하기 위해 약점을 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건 역시 저의 친정, 시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였어요. 시부와 친정아버지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서로의 지인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건너 알 정도로 지인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사돈이 된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알부자였고 시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저도 과소비나 낭비는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써야 할 때는 아끼지 않고 쓰는 편이었죠. 시부는 그런 친정아버지에게 기묘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친정 도움을 받는 걸 정말 못 견뎌 했거든요. 결혼 후에 몇 번 친정 이야기를 했다가 시부가 정말 놀랄 만한 일을 해서 그 뒤로 친정 이야기를 시댁에서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짓을 했냐고요? 친정아버지가 외제차를 사셨다고 하면 시부는 더 좋은 외제차를 샀고요. 친정아버지가 시부도 아는 지인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면 시부는 무조건 그보다 더 비싼 곳에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러다가는 집안 뿌리 뽑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 뒤로는 절대 시부에게 친정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남편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여보, 친정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 다급하게 저를 말리는 남편에게 시부가 화를 버럭 냈어요. 야, 너는 차라리 대출을 받았어야지. 처갓집에서 돈을 왜 빌려다 써? 부끄럽지도 않아? 쪽팔리지도 않아? 너 능력 없는 놈이라고 여기저기 소문낼 일이 있어? 아버지, 대출이자가 요새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래요. 처갓집에서 돈 빌렸습니다. 5천만 원 차용증까지 써서 빌렸어요. 무이자로 편할 때 갚으라는데 그 좋은 조건 놔두고 왜 대출을 써요? 제가 돈 빌린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돈 적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친정에서 돈을 빌리자고 말한 건 저였어요. 시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계속 쓴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줘서 혼쭐을 좀 내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제가 뭔 말을 해도 시부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돈 좀 아껴 쓰세요. 그리고 전에 드렸던 카드도 이제 못 쓰실 거예요. 유효기간 만료됐는데 재발급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내 용돈은 너희가 당연히 줘야지. 대신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런데 카드는 다시 못 드려요. 만약 쓰고 싶으시면 남편이 빌린 돈부터 저희 아버지랑 해결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 돈 온전히 아버님 때문에 빌린 거잖아요. 갚으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제발 앞으로 더 쓰지만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결국 시부가 꼬리를 내리더군요. 내가 왜 사돈이랑 돈 이야기를 해? 그것도 내 허락 없이 빌린 돈으로.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선 넘는 말 나한테 하지 마라. 어디 며느리가 눈에 힘 빡 주고 시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지적질이야? 할 말이 크게 없었는지 시부가 마지막으로 투덜거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으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더군요. 몇 달간 연락이 없어서 시부가 드디어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에게 놓은 따끔한 주사가 약발을 제대로 발휘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카드를 끊고 매달 용돈을 정해줬으니 안심한 제가 정말로 순진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시부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지인들에게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더 성대하게 말이죠.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 줄 아세요? 바로 친정아버지의 입을 통해 알게 됐답니다. 야, 너희 시아버지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괜찮은 거 맞아? 어머니에게 반찬을 받으러 친정에 잠시 들렀는데 친정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네셨어요. 어? 무슨 난리? 우리 요새 연락 많이 안 해. 주말마다 가던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근데 무슨 일인데? 모임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완전히 돈 펑펑 쓰고 왔다는데 저번에 식사 같이 하고 온 정 사장이 그러더라고. 은퇴 기념이라고 식사 대접했다는데 영수증에 찍힌 돈이 300만 원이 넘었단다. 10명 정도 갔다는데 밥만 먹어서 그만큼이면 대체 얼마나 비싼 데를 간 거냐? 저번에 우리 사위가 나한테 돈 빌려 갔는데 그거 알고는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고작 한 끼를 먹는데 300만 원 넘게 지출한 시부. 낭비벽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걱정되는 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였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닥달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알아봐봐.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니, 무슨 돈으로 그렇게 지르신 건지.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아버지한테 돈도 적게 드리고 있고 카드도 안 드렸잖아. 그러면 알아서 돈 쓰고 계시는 거겠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살아? 전에 얘기한 거 잘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어? 그걸 떠나서 아버님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신 거잖아.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지출이 나오는데, 여보, 이건 그냥 아버님께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해. 당장 어디서 그 돈이 났겠어? 대출이라도 받으신 거면. 걱정 그만하래도.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아버지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는 거 그것도 좋지 않은 거야. 아버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매번 아버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어? 일이 한 번 터지면 너무 규모가 클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확인도 안 해보겠다는 거야? 아버지 뒷조사는 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지켜봐주면 안 되겠어?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솔직하게 말해서 신경 안 쓰고 싶어. 남편의 단호한 말과 행동에 기분이 상했어요. 이게 다 저 좋자고 하는 일이겠어요? 남편도 시부가 쓰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죠.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귀찮다는 말만 하고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시부에게 따로 물어볼까 고민도 했지만 그러지는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문제 터지면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알아서 해. 당신 집안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지 마. 알았어? 안 그럴 거야. 벌써 5천만 원이나 빌렸는데 내가 뭘 또 바랄 게 있겠어?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할 거라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남편이 잔뜩 주눅든 얼굴로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간 한 번도 시댁에 가보질 않았는데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집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집 완전 난리 났어. 본가도 난리고 아버지 차도 지금 다 난릴 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알아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며. 근데 6개월 만에 무슨 집이며 차며 다 날아간대. 나도 이런 말 당신한테 하고 싶진 않은데 아버지가 또 사고 치셨어. 집이랑 자동차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까지 끝까지 받으셨대.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집이며 차며 다 팔아도 갚을 돈이 안 돼. 아니, 당장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단 말이야. 대출금 연체돼서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차 앞 딱지 붙고 난리가 났어. 어떡해, 당신이 좀 도와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아버님 빚이라도 대신 갚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돈 펑펑 쓰고 다니시냐고 알아보라고 했잖아. 그때는 귀찮아서 알아보지도 않더니 문제 터지니까 왜 나한테 도와달라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5천만 원 빌려준 것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부탁해. 내가 빚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게. 대신 아버지 살 곳만이라도 좀 마련해주면 안 될까?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지만 당신 눈치도 보이고 아버지 자존심에 같이 살고 싶진 않으실 거야. 제발 좀 도와줘, 어?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도록 만들 순 없잖아. 바짝 엎드려 빌다시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건지. 일단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될 일 아니야. 당신 아버지한테 따끔하게 이야기 좀 하라고. 이게 몇 번째야? 아버님이 바뀌셔야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쓸 수 있는 집이 있는지 물어봤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아버지 명의의 집을 하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키지 않으셨겠지만 딸 일이라 도움을 주신 거였을 거예요. 몇 달 전까진 조부모님이 쓰시던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매우 좋았어요. 그 안에 있는 가구며 가전이 2년 전에 새로 싹 들여온 것들이라 그대로 몸만 들어가 살아도 될 정도였죠. 그 집은 조부모님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던 곳이라서 꽤 괜찮은 주택가에 있는 데다가 집값도 높고 평수도 컸어요. 사실 그곳을 비워둔 건 조만간 친정 부모님이 들어가려고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집을 빌려줘도 괜찮겠냐고 물으니 아버지께서 사돈에게 큰일 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냐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명의의 집이고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 괜찮겠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엄청 좋아하며 시댁에는 자기가 잘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혼자서 가더군요. 시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굳이 저는 안 따라갔거든요. 남편이 돌아와서는 시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다고 전했어요. 앞으로는 돈 낭비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알았어? 만약 또 터지면 그때는 절대 책임 못 져. 그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남편이 알겠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안 좋은 소식을 친정 아버지를 통해 들어야 했어요. 시부가 그 집으로 사람들을 엄청 초대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이제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해도 진짜 너무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도 마라. 내 지인들이 초대됐는데 그 집이 너희 할아버지 집인 거 아는 사람들이었거든. 지인들이 사돈이 많이 도와줘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 한 번 했는데 바깥 사돈이 이 집을 자기 아들이 샀다고 했다는 거야. 아닌 것 같다고 진실을 말해줘도 이렇게 좋은 집 산 게 부러워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지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에,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집이 우리 거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도움을 줬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너희 시아버지 쪼잔하고 괜한 열등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 아니까. 그래도 힘든 사람 돕자고 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큰 주택을 마련했겠어요. 누가 봐도 빌렸을 게 뻔한데 아들이 산 집이 되다니. 게다가 문제는 시부의 허언증에 저희 부모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야기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빌려준 그 집이 어떻게 당신이 사준 집이 된 건데? 여보, 그냥 그런 걸로 하면 안 돼? 지금 부모님이 거기서 살고 계시잖아. 빌려서 살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도 좀 창피하시니까 그런 말을 한 거겠지. 그럼 너는 이게 괜찮아? 당신 가족이 친 사고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돈도 빌려주고 집도 빌려줬어. 그런데 지금 주변 지인분들한테 거짓말쟁이로 찍혔다고. 누가 그게 괜찮다고 했어? 거기 살고 계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놔두자고 하는 말이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뭐가 되는데? 부끄러운 건 아버님 몫이지 우리 부모님 몫이 아니야. 진짜 실망이야.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뭐 원수가 아니라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아버지가 그 성격에 얼마나 눈치 보이고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 그러게, 돈을 누가 그렇게 펑펑 쓰래? 그 뒷수습은 우리 집이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뒤통수다 이거지? 됐어. 나 이제 안 도와줄 거야. 우리 이혼해. 헤어지고 당신한테 빌려준 거 다 받아낼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도 다 사라지겠지.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런 소리해서 미안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할 테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언제까지고 친정이 당신 집안 뒤치다꺼리 해줄 수는 없잖아.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 해. 그렇게 이혼하자고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혼하게 되면 빌린 돈도 다 갚아야 했고 집도 다시 되돌려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정이 확 떨어져 버린 걸 어쩌겠어요. 마음이 초조했는지 남편이 사정하고 비는데도 바로 소송 시작했어요. 당신이 아버님 사고 친 거 수습하면 합의 이혼 정도는 할게. 그런데 수습도 안 하면 합의는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내가 그 집에서 살 테니까 당신 부모님한테 다른 집 구하시라고 전해줘.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해?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 집안 사람들이야. 내 탓을 하지 말고 당신 아버지를 탓해. 난 뒤통수 치는 사람들하고 가족 못해.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시부모는 연락 한 번 없었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저와는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별로 없으니 그러려니 했죠. 곧 남이 될 며느리한테 뭐라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났는데도 시부모가 그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전 남편은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요. 설마 이대로 모르쇠하고 눌러앉으려는 건가 의심하는 차에 친정아버지가 모임에 가셨다가 노발대발하며 오셨어요. 그 인간들 골 때리는 짓 계속하네. 이번에는 생일잔치 한다고 우리 집에 사람들 초대했단다. 세상에 무슨 낯짝으로 그런 짓을 해? 나가라는데도 안 나가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일잔치에 초대되었다는 분들이 그 집에 갈 때 따라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난리도 아니더군요. 전 시부 생일이랍시고 온갖 치장을 해놓고 조부모님의 텃밭마저 헤집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연락도 받지 않던 전 남편과 마주했죠. 당신이 여긴 왜 왔어? 내가 못 올 곳 왔어? 여기 우리 아빠 집이잖아.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나가더니 남의 집에서 잔치까지 해? 당신이 내 연락 다 무시하길래 여기까지 왔다. 왜?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자 전 남편이 급히 다가오더니 손을 붙들고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그때 전 시부가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야? 거짓말쟁이들 아니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사준 집을
자기들 집이라고 우긴 사람들. 난 자네 가족은 초대 안 했는데 왜 여기 왔어? 꼴값 돌려고 왔어?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사니까 배가 아픈가 봐. 전 시부는 진실도 모르면서 엄청 세게 나오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와 친정 부모님을 욕보이고 싶었나 봐요. 주변 사람들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거짓말쟁이? 아직도 그딴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나도 그냥은 안 왔지. 이거나 확인하고 이야기하자고.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말해. 여전히 말이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예, 지금 제 집에서 사돈 양반들이 안 나갑니다. 딸이 이혼 전에 시댁에 잠깐 빌려준 집인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네요. 전 시부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제야 의심이 든 모양이더군요. 급히 친정아버지 손에 들린 종이를 낚아챘어요. 그 종이가 뭐였냐고요? 이 집 주소로 된 등기부 등본이었죠. 거기엔 당연히 친정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이거 거짓말이지? 야, 아들, 왜 이 집이 이 인간 집이야? 아버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람들부터. 이게 다 뭐냐고 묻잖아. 너 설마 이 인간들 집 빌려온 거야? 너 나한테는 돈 주고 빌렸다며? 설마 거짓말한 거야? 제대로 말해보라고 이 자식아. 아버지가 먼저 잘못하신 거잖아요. 처갓집에 열등감 갖고 계신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진실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랬으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나 있었겠어요? 뭐? 이 자식이? 저도 이 집을 그냥 빌려온 줄 아세요? 자존심 다 팽개치고 마누라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빌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 집 사드렸어요? 처음에 분명히 빌렸다고 말했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멋대로 아들이 사준 집이라고 말하고 다닌 건 아버지고요. 전 남편의 폭탄 발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쑥덕거렸어요. 그럼 이 집이 진짜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야? 사람들한테는 자기 아들이 사준 집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아무리 허풍이 세도 그렇지 거짓말을 하면 쓰나? 게다가 진짜 집주인을 거짓말쟁이로 모함한 거지? 최악이다. 그런데 차압딱지랑 경매는 또 뭐야? 우리한테는 집 팔고 새 집에 이사 왔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한테도 거짓말한 거지 뭐. 어풍쟁이가 거짓말 하루 이틀 하나? 자식만 불쌍하네. 아버지 때문에 처가에 빚도 지고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전 시부와 전 남편의 싸움도 더 격해졌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살아요. 왜 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아들이 아버지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처음부터 이 집이 저 인간들 집인 거 알았으면 나도 여기 안 들어왔어. 아버지를 돕지 말 걸 그랬어요. 거리에 나앉아서 구걸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당신 같은 작자도 아버지라고. 내가 미친놈이지. 와이프가 경고했을 때 알아듣고 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너 말 다 했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왜요? 한 대 치시게요? 쳐요 쳐. 한 대 맞고 영 끊읍시다. 나도 이제 아버지 대접 안 할 테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자식 노릇 바라지 마세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지인들 모두 두 사람을 욕하며 떠나갔어요. 어느새 텅 빈 마당에는 친정 식구와 전 남편 식구만 남았죠. 전 시부가 한숨을 푹 내쉬며 한탄하더군요. 내가 이제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너랑 네 와이프가 다 망쳤다. 너는 며느리란 애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가만 보니 전 남편이 이혼 이야기도 안 꺼낸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저희 이제 남이에요. 저 남편이랑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제가 들어와서 살려고 나가시라고 한 거고요. 전 남편이 연락을 하도 안 받아서 직접 왔으니 그렇게 하시고 돌려주세요. 이미 이혼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시부가 깜짝 놀라더군요. 솔직히 전 시부가 아무렇지 않게 여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지출 좀 줄이시라고 바른말 좀 했다고 싸우고 나서 그 뒤로는 명절에도 한번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시댁에서도 굳이 저를 찾지 않았고요. 그런데 전 시부는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뭐? 야, 이놈아. 너는 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어? 너 얼마 전부터 여기 들어와서 살던 게 별것 때문이 아니라 이혼해서 그런 거였어? 그럼 빌린 돈은, 이 집은, 내가 쓴 돈들은 어떻게 갚을 거야? 역시나 걱정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본인이 잘 알 테니까요. 그런 어이없는 전 시부의 말에 전 남편이 더 열받았는지 소리치더군요.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사고치는 바람에 와이프가 열받아서 이혼하자고 한 건데, 저 진짜 돈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러자 전 시부가 무너지듯 저한테 다가와 말했어요. 아가,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갈 곳이 없어. 제발 부탁이다. 조금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벌써 몇 달 동안 기다렸거든요. 이미 이혼 소송하면서 그 집에서 나오시라고 말했는데 전 남편이 안 전했나 보네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 집 놔두고 다른 데서 살 필요도 없죠. 지금 돈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봐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응? 이대로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돈이 좀 모일 때까지만이라도 봐주면 안 되겠어? 처음으로 전 시부가 애원했지만 단호하게 퇴거 명령 소송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제가 들어가게 됐죠. 전 남편은 신혼집을 팔아치워서 저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었고 친정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조금 남은 돈으로 그 사이에 생긴 전 시부 빚을 또 갚았다고 하더군요. 친정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는 돈이 없어서 월세를 구하며 살고 있다고 했고요. 정말 웃긴 건 이 난리통을 겪고도 전 시부의 허세병은 고쳐지지 않은 건지 무조건 좋은 곳으로 집을 구해야 한다며 전 남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남편이 한밤중에 몰래 부모님 놔두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친정아버지 말로는 전 시부가 모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대요. 그동안 비싼 음식 많이 받아먹은 이들이 돈을 좀 빌려줬다는데 그거 가져가고는 갚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매번 쫓겨난다고 하니 여전히 반성은 안 하나 봐요.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이나 지나서 전 시부모가 연락을 해왔어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길래 혹시 몰라 친정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갔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네 결혼 반지 우리들이 준 돈으로 맞췄으니 그거는 돌려줘야 하지 않니? 한 1,000만 원은 들여서 해준 건데 이혼한 마당에 당연히 돌려줘야지. 우리가 여태 그걸 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생각나서 연락한 거야. 웃음이 나더군요. 그게 언제적 일인지 침착하게 두 사람에게 말해주었죠. 그 귀금속들 지금 저한테 없어요. 두 분 아드님이 아버님 빚 갚는 데 쓸 거라고 다 되팔았으니까요. 그러자 전 시부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 이미 팔아버렸다고 하니 당황한 듯 했어요. 거짓말이지? 그걸 왜 팔아? 결혼 반지인데. 우리 아들 지금 여기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면 어디다 팔았는지도 알아요. 그 사람이랑 제가 직접 가서 같이 팔았거든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말씀드리는 금은방 가서 확인해 보세요. 판매금은 모조리 남편 계좌로 들어갔으니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애꿎은 데서 찾지 마시고 아들한테 달라고 하시지. 그런데
그 사람 어디 갔나 보네요. 그래도 부모라고 책임은 질 줄 알았더니 제 말에 전 시부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자식이 왜 말도 없이 떠났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신세 한탄만 하는 거 보니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우리 버리고 갔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것도 다 팔고 간 게 틀림없어. 아니, 어떻게 자식 새끼가 부모를 책임도 안 지고 도망이 나가? 이게 말이 되냐? 자식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건 다 자네 잘못이지 않은가? 얼마나 자식 속을 썩였으면 여태까지 참던 자식이 이제 와 도망을 가? 자식이 왜 도망갔는지 몰라서 지금 이래? 어세도 병은 병이야. 이러니 자식이 못 견디고 치를 떨며 떨어져 나간 거지.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친정아버지의 따끔한 말에 전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미 아들은 부모를 버리고 떠났고 아무것도 없이 남겨뒀잖아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팠으니 할 말 없을 수밖에요. 결국 전 시부는 친정아버지와 대화 후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나 버렸죠. 그 뒤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듣지도 못했어요.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아무것도 없이 어디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지 듣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저와의 인연은 확실하게 끊어졌어요. 사실 허세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은 소비는 본인의 목줄만 죄일 뿐이에요. 가끔씩 낭비를 하고 싶을 때마다 전 시부를 떠올리며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게 된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